야, 이제 끝났어. 당장 서명해. 더는 질질 끌기 싫으니까. 아들은 며느리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옆엔 내연녀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쫓겨나던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제 발치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보따리가 훗날 이 집구석을 박살낼 시한폭탄이 될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조인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족을 잘 지키려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요. 늦음하게 가족이 해체되는 눈뜨고 보기 힘든 일을 겪게 됐지 뭔가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 저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며느리 지연이가 쫓겨나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지연이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냅다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제 끝났어. 당장 서명해. 더는 질질 끌기 싫으니까. 민석이가 이혼 서류를 지연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더군요. 제가 놀라서 지연이 등 뒤로 허겁지겁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라.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이니? 제가 기가 차서 지연이 팔이라도 잡아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엄마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아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세라라는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 있었죠. 민석이는 보란 듯이 세라의 어깨에 팔을 턱하니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발치에 낡은 보자기로 싼 보따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독하게 마음먹었는지 끝내 흘리지는 않더군요. 그리고는 휙 등을 돌려 골목길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지연이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민석이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외쳤습니다. 야호! 드디어 알터니가 빠졌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세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집안을 휘 둘러보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자기야, 이 칙칙한 가구들 싹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겠어. 소파도 촌스럽고 식탁도 냄새나. 싹 다 바꿔줘. 세라가 손가락질하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를 잽싸게 집어들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그 보따리를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맷돌을 얹은 듯 무겁고 답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미 마음이 떠난 걸 어찌 사니. 서로 헤어지고 편히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던 그 처량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이제 완전히 이 집 상전이 되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라가 식탁에 앉더니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소금국이에요? 도대체 간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어제랑 똑같이 끓였는데
왜 그러냐? 어제도 짰어요. 제가 꾹 참고 먹어준 거라고요. 아, 입맛 떨어져. 세라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석이가 밥을 먹다 말고 제 쪽을 힐끔 쳐다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음식 좀 신경 써서 해. 세라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좀 맞춰줘. 저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라가 획 다가오더니 제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채 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황당해서 아들을 쳐다보니 민석이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양보 좀 하시지 그래. 젊은 사람하고 기싸움해서 뭐 하려고. 세라가 민석이를 보며 콧소리를 내며 환하게 웃더군요. 저는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세라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릇을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요? 기름기가 그대로잖아요. 스펀지로 뽀득뽀득 소리 나게 닦으시라니까요. 세라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뺐더니 시범을 보이며 타박을 줬습니다. 저는 옆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서 그 꼴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점점 내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라가 화장대 앞에서 분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랑 청소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저는 피부 관리 예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세라가 값비싼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민석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통장 좀 가져와 봐. 저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통장은 갑자기 왜?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 그래. 친구랑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업 하나 하기로 했거든. 민석이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게 어떤 돈인데? 내 노후 자금이야. 죽어도 못 준다. 아, 나중에 2배로 불려서 갚는다니까 그러네. 제발 좀 엄마. 민석이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성공하겠다는데 그깟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정말 너무하시네.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옛다. 딱 절반만 주는 거다. 나머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민석이가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고마워. 며칠 후였습니다. 세라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드디어 샀어. 어때? 죽이지? 세라가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을 꺼내 민석이 눈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민석이가 물개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 우리 세라한테 딱이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 꼴을 훔쳐봤습니다. 저 가방 산 돈이 제 피 같은 노후 자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는 장롱문을 열어 지연이가 남기고 간 낡은 보따리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이 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번쩍거리는 가죽으로 바뀌고 식탁도 으리으리한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좁은 제 방 한 칸만을 겨우 지키며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민석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집안에는 냉기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술에 떡이 되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A씨, 왜 이렇게 사업이 꼬이는 거야? 빌어먹을. 민석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세라가 소파에서 귀찮다는 듯 일어나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또 술 처마셨어? 그래서 돈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시끄러워.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닥치고 있어. 민석이가 홧김에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숨을 죽인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라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뭐, 닥치고 있어? 내가 미쳤지. 왜 당신 같은 무능력한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이야. 아우, 내 팔자야. 정말 후회막심이다. 후회막심이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여편니가 진짜. 민석이가 핏발선 눈으로 세라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얼른 방문을 닫고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제발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빌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을 한 민석이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봐. 저는 쭈뼛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석이가 제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 마지막 남은 적금 있잖아. 그거 오늘 당장 가서 해지해줘. 저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내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야. 아, 왜요?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야? 급하다니까? 민석이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민석아, 제발 그건 엄마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야. 그거 없으면 엄마는 죽어. 더 이상 줄 게 없단다. 민석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예요? 엄마 거잖아요. 그럼 엄마 재산 있는 거 아니야? 자식 나 몰라라 하고 돈만 쥐고 있으면 다야? 그건 그렇지만 당장 팔 수도 없고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지? 내가 효도 안 하면 엄마 늙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저기 산속에 있는 요양원에 처박혀서 쓸쓸하게 늙어 죽고 싶어. 민석이가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잖아요. 며느리 보기도 민망하지 않으세요? 세라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장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적금 해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해약된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니 기가 막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넋이 나간 채 민석이에게 통장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민석이가 낚아채듯 돈을 받아들며 입꼬리를 비죽거렸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뭐하러 그렇게 버텼어? 민석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만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배가 고파진 세라가 부엌에 와서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안 차리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텅텅 비어 제대로 된 반찬거리가 없었습니다. 시들한 배추를 꺼내 급하게 겉절이만 대충 버무렸습니다. 찬밥을 데우고 밍밍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상이 차려지자 마침 민석이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밥상을 거실로 내갔습니다. 민석이가 상을 훑어보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사람이 개야? 반찬이 이 풀떼기 하나밖에 없어? 미안하다, 오늘은 장을 못 봐서. 내가 돈 벌어오라고 했지.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라고 했어? 에이, 퇴. 민석이가 밥상을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밥그릇이 뒹굴고 시뻘건 김치국물이 거실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알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흐느꼈습니다. 세라가 팔짱을 끼고 서서 벌레 보듯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쯧쯧. 집안꼴 잘 돌아간다. 밥맛 떨어져서 원. 세라가 혀를 차며 획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행주로 바닥을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인순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댁의 아드님 김민석 씨 계십니까? 법원 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다급하게 민석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아, 큰일 났다. 법원에서 사람이 찾아왔어. 민석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민석이에게 서류를 건네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분 사업 보증 서신 것 때문에 채무가 김민석님에게 넘어왔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압류를 통보합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라가 무슨 소리냐며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법원 직원이 돌아가자마자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공이 몇 개야? 5천만 원. 민석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당신 미쳤어? 돌았어? 친구가 사업 자금 빌리는데 잠깐만 이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야, 이 멍청한 인간아. 보증을 왜 서? 요즘 세상에 누가 보증을 서냐고. 세라가 민석이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댔습니다. 민석이가 울상이 되어 세라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 자식이 연락을 끊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냐고. 저는 이런 빚쟁이 가난뱅이랑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 내 인생 물어내. 세라가 악을 쓰며 민석이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민석이가 바닥을 기어가 세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세라야, 제발 진정해봐.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 있잖아. 그걸로 일단 막으면. 세라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민석이를 노려봤습니다. 그 돈?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민석이가 고개를 푹 떨구며 우물거렸습니다. 다 썼어. 빚 갚고 생활비하고 너 명품 사주느라. 자. 세라의 손바닥이 민석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세라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될 만한 거라도 챙겨야지. 내 청춘 보상받아야 할 거 아니야. 세라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뒤집어 엎고 장롱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아먹을 만한 폐물은 씨가 마른 뒤였습니다. 세라가 씩씩거라며 자기 명품 가방 몇 개를 양손 가득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못 살아. 잘 먹고 잘 살아봐. 세라가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돈도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2달 안에 이 집을 비워주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만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는 폐인처럼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눈물을 삼키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 이제는 필요 없어진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떠나던 날 두고 간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매듭을 풀자 낡은 보자기 안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손때 묻은 공책 한 권과 서류 여러 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떨리는 손으로 통장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낡은 통장 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3글자 조인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통장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빼곡한 입금 내역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이 개미떼처럼 줄을 서 있었습니다. 500원, 1200원, 2000원. 보잘것없어 보이는 푼돈들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남은 꼬깃꼬깃한 잔돈을 지연히 손에 쥐어주며 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아가, 이거 남은 돈이다. 너 군것질거리라도 사 먹어라. 세상에나 지연이는 그 돈을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모아두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액 810만 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주르륵 흘러내려 통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 미련한 거사.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다음 물건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지연이 특유의 정갈하고 반듯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손맛 비법 노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연이가 작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언젠가 우리 어머님 손맛이 세상 밖으로 나가 빛을 볼 그날을 위하여. 저는 공책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혼잣말처럼 흘렸던 비법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된장찌개는 뭐니 뭐니 해도 멸치 육수가 생명이다. 대가리랑 똥은 야무지게 떼내고 중불에서 뭉근하게 10분 정도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 법이야.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을 때는 김치를 먼저 달달 볶다가 고기를 넣어야 누린내가 싹 잡힌단다. 나물 무칠 때 비율 알지? 참기름 한 숟가락에 소금 반 숟가락. 이게 황금 비율이야. 제가 며느리 귀찮을까봐 잔소리처럼 툭툭 던진 말들을 지연이는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페이지를 넘기며 공책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실버 창업 지원 사업 신청서라는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신청자 이름은 당연하다는 듯 제 이름 조인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 통보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류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차 면접 일정 2025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세상에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 안쪽을 더듬거렸습니다. 작은 안주머니 하나가 손끝에 만져졌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 면접부터 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깊은 속뜻이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언젠가 제가 아들놈 민석이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쫓겨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 눈치 안 보고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아줄을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적금은 장사 미천하라고 모아둔 종잣돈이었습니다. 레시피 노트는 제 실력을 증명할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서는 제 인생을 바꿀 구체적인 기회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연이가 쫓겨나기 전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몇 달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이 계획을 세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구석에서 뭐해? 민석이가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얼른 서류들을 보자기에 싸서 이불 밑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야? 방 정리라도 해? 웬 먼지가 이렇게나? 민석이가 문 앞에 삐딱하게 서서 방 안을 흘겨봤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알다시피 짐 정리 좀 하고 있었다. 민석이가 방 안을 휙 둘러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하품을 하며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복잡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칠순인 나이에 장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저는 평생 밥하고 빨래하는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본 적도 장사 수완도 없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까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날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한 걸 제가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도둑놈 같은 아들이 언제 저를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해야지. 죽기 살기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 지연이가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숟가락은 내가 얹어야지.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주 오랜만에 꺼내는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품 서랍을 열어 굳어가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붉은기를 조금 더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제법 낯설어 보였죠. 방에서 부스스하게 나온 민석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어딜 나가려고? 곱게 차려입고? 친구 좀 만나러 간다. 저는 퉁명스럽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더 묻기도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에 통장과 서류, 그리고 레시피 공책을 보물단지처럼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상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시장통 한가운데 있는 상인의 건물 2층이었어요. 건물 입구를 찾아 가파른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창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기실의 풍경이 보였죠. 저처럼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여럿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절박한 사연 하나씩은 품고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지연이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법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조인수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탁자 뒤에 근엄한 표정의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바쁘게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가운데 앉은 심사위원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심사위원이 제 서류를 깐깐하게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조인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파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평생 집에서 해온 밑반찬이랑 김치, 장아찌 같은 전통 반찬을 팔고 싶습니다. 왼쪽에 앉은 여자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삐딱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서구화되어서 그런 촌스러운 반찬 잘 안 찾지 않나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꼭 쥐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엄마 손맛을 그리워합니다. 매일 배달 음식에 지친 혼자 사는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조미료 안 쓰고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조사 데이터를 보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량 포장된 집반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정확히 보셨네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가운데 심사위원이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인수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서류를 보니 레시피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이준우 컨설턴트가 어르신 창업을 도와드릴 겁니다. 심사위원이 옆에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준우라는 사람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실을 빠져나온 저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이준우라는 청년을 따라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준우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조인수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창업 컨설턴트 이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저는 도통 영문을 모르겠네요. 준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년 전에 지연 씨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반년 전이요? 우리 며느리가요? 네, 맞습니다. 지연 씨가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가 곧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니 꼭 좀 도와달라고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컨설팅 비용이랑 수수료까지 전부 결제하고 가셨어요. 보여주신 레시피 노트가 워낙 훌륭해서 이 손맛이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면접도 잘 보셔서 합격의 기회까지 잡으셨고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지연이가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도 제 살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다니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 바보 같은 것이.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한참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우실 때가 아닙니다. 지연 씨 뜻을 이루려면 서둘러야죠. 우선 다음 주부터 시장 안에 빈 점포를 알아봐야 합니다. 지원금하고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을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는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준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종이에 숫자를 큼지막하게 적어주는데 제 눈에는 그 숫자가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집구석에만 있어서 점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준우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몇 군데 후보를 다 추려놨습니다. 여기 리스트 한번 보세요. 리스트에는 가게 3군데의 주소와 평수, 월세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랑 같이 시장 한 바퀴 도시죠. 발이 편한 운동화 신고 나오세요. 준우의 든든한 말에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네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 가슴이 쿵쿵 뛰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지연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준우가 일러준 대로 가장 편한 바지와 운동화를 꺼내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준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준우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갔고 시장 안은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이 목청 높여 손님을 부르는 소리, 갓 튀겨낸 어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점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 입구 바로 옆이라 목은 참 좋았는데 월세를 듣고는 기가 찼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 홍보 효과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실 거예요. 준우의 설명을 듣고 가게 안을 들여다봤지만 텅 빈 공간이 너무 넓어 보여서 제 분수에는 안 맞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두 번째 점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을 한참 들어가 구석진 곳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여기는 월세는 아주 저렴한데 너무 안쪽이라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준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도 동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양옆으로 정육점과 채소 가게가 붙어 있어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육점이랑 채소 가게 사이에 있어서 주부들이 장 보러 왔다가 무조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반찬 가게 자리로는 딱이죠. 준우가 신이 나서 설명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비록 비좁기는 했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장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리가 명당이에요. 월세도 제가 주인 만나서 팍팍 깎아볼게요. 준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이 나타났는데 인상이 깐깐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르신이 처음 장사 시작하시는 건데 월세 좀 시원하게 깎아주십시오. 준우가 넉살 좋게 말을 꺼냈고 주인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 거요? 뭐 파실 건데요? 네, 반찬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대답하자 주인이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나 원참. 어르신이 고생하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만 원 깎아드리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준우가 제 대신 고개를 숙이며 좋아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꺼내 꾹 누르는 순간 손끝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두려움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는 돈 들이지 말고 깔끔하게만 합시다. 일주일 안에 오픈하는 걸로 하죠. 준우가 계약서를 챙기며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석이는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지연이가 남겨준 그 소중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증금으로 쓸 돈을 찾았습니다. 민석이 놈은 이 통장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지연이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밤이 새도록 메뉴를 짰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우와 저는 매일같이 가게에서 만나 먼지를 뒤집었으며 청소하고 쓸고 닦았습니다. 준우가 어디서 구했는지 상태가 아주 좋은 중고 냉장고를 낑낑대며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새거나 다름없죠? 준우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깨끗하네요. 이거 비쌀 텐데 얼마 주고 샀어요? 단돈 3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새 거 사려면 100만 원도 넘어요. 제가 발품 좀 팔았죠. 진열대도 중고로 저렴하게 구해서 배치하니 제법 가게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찬장에 있던 반찬 용기들을 비닐봉지에 조금씩 담아 몰래 가게로 날랐습니다. 하루는 옆집 정육점 사장님이 지나가다 말고 멈춰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오시나 봐요? 뭐 맛있는 거 파실 겁니까? 네, 그냥 집 반찬 몇 가지 만들어 팔려고요. 제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하자 사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네.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 손만 나는 반찬 없어서 못 팔아요. 대박 나실 겁니다. 이웃의 덕담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준우는 나무 판자를 구해와서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인순이네 반찬 가게. 어때요? 직관적이고 좋죠? 준우가 삐뚤빼뚤하게 쓴 간판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욕하겠어요. 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정겹고 믿음이 가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마케팅 포인트라니까요. 준우가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드디어 가게 정리가 모두 끝났고 이제 대망의 음식 준비만 남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밤을 꼴딱 새울 작정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싱싱한 물을 꺼내 탁탁탁 경쾌한 소리가 나도록 채를 썰고 고춧가루, 식초, 설탕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생채를 버무렸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도록 콩나물도 팍팍 묻히고 멸치볶음에 장조림, 깍두기까지 쉴 새 없이 만들었습니다. 갓 만든 반찬들을 작은 용기에 정갈하게 담고 있는데 민석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안 자고 뭐해? 냄새나게. 민석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무심하게 툭 대답했습니다. 반찬 좀 만들고 있다. 너는 신경 끄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민석이는 냉장고에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니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망의 오픈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자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준우가 눈치 빠르게 작은 접시와 이쑤시개를 챙겨 들고 가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멍하니 계시지 말고 얼른 시식 코너부터 돌리시죠. 준우가 빨갛게 묻힌 무생채와 고소한 멸치볶음을 접시에 듬뿍 담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맛 좀 보고 가세요.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집에서 만든 맛 그대로입니다.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준우가 시장통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이자 지나가던 중년 여성 한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총각이 하도 시끄러워서 한번 먹어본다. 어디 보자. 여자가 이쑤시개로 무생채를 콕 찍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맛이 기가 막히네. 우리 친정 엄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야. 간이 아주 딱 맞네. 여자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생채 5,000원어치만 줘봐요. 아니, 저기 깻잎 장아찌도 맛있어 보이네. 저것도 한 팩 주시고. 첫 손님의 주문에 저는 가슴이 콩닥거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른 비닐봉지를 뜯어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덤으로 콩자반도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첫 손님이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쭈뼛거리는 젊은 청년 하나가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반찬 조금만 더 파나요? 제가 혼자 살아서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남자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요즘 혼자 사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0원어치도 파니까 걱정 말고 골라봐요. 와, 진짜요? 편의점 도시락은 지겨웠는데 잘됐다. 그럼 멸치볶음이랑 콩나물 무침 조금씩만 주세요. 남자가 신이 나서 반찬을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진열대가 눈에 띄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반찬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팔려나간 겁니다.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구겨진 지폐들을 꺼내 침을 묻혀가며 세어보았습니다. 돈을 쥔 손끝이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때 옆집 정육점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놀러왔습니다. 이야, 조 사장님, 대박 나셨네.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뭘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했죠? 아저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다 아저씨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시금치 단을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내일은 시금치나물도 좀 무쳐봐요. 요즘 시금치가 달아서 무쳐놓으면 밥도둑이야. 내가 싸게 줄게. 이웃 상인들의 따뜻한 훈수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리하는 준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준우 씨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준우가 손부채질을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벌써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줄 서서 먹는 맛집 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오후 늦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사간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영감이 더 사오라지 뭐야. 내일도 꼭 만들어놔요.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밀며 당부하셨습니다. 네, 어르신. 내일은 더 맛있게 담가 놓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할머니 뒤에 대고 허리가 꺾이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열대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준비한 반찬이 동이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매출을 정산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나 15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고도 제법 쏠쏠하게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아들 눈치 보며 타쓰던 돈이 아니라 제 손으로 땀 흘려번 진짜 내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돈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묵직한 가방 무게만큼이나 제 어깨도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한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가게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서 단골 손님도 꽤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도장 찍듯 들르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장조림 있어요? 그거 없으면 밥 안 넘어가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있지. 우리 총각 올 줄 알고 내가 따로 빼놨지. 방금 졸여서 따끈따끈해. 저는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 장조림을 담아 건넸습니다. 점심때는 아이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사장님 멸치볶음만 먹어요. 비결이 뭐예요? 남편 도시락도 싸야 하니까 넉넉히 주세요. 엄마들이 수다를 떨며 반찬을 한 보따리씩 사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길에 들르는 1인 가구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스마트폰을 들고 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가게도 SNS 계정 하나 만들죠. 요즘은 이게 필수예요. S? 그게 뭔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준우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가게 사진이랑 메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오거든요. 제가 다 관리할 테니까 어르신은 맛있는 반찬만 만드세요. 준우가 가게 구석구석을 찍고 오늘의 메뉴라며 갓 만든 김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낯선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본 그 인순이네 반찬 가게 맞죠? 깻잎 장아찌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젊은 아가씨가 가게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준우가 신이 나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계절에 맞춰 메뉴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봄에는 향긋한 냉이 무침을 내놓고 여름에는 아삭한 오이 소박이를 담갔습니다.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갔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원을 넘기더니 바쁜 날은 30만 원까지 찍는 날도 생겼습니다. 마감을 하던 준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와, 어르신 대박입니다. 이 추세면 몇 달 안에 초기 투자금 싹 다 회수하고도 남겠어요. 저는 매출의 일부를 떼어 새로 만든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제 미래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장 상인회장님이 가게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야, 조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장에 젊은 손님들이 늘어난 게 다 조 사장님 덕분이에요.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두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밤늦게까지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드느라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손맛이 통하는구나 싶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집 압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준우가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가게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더라고요. 여기 부동산 연락처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번 돈과 적금 잔액을 맞춰봤습니다. 놀랍게도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낼 돈이 딱 모여 있었습니다. 집 압류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방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위치도 좋았고 작지만 제 몸 하나 누이기엔 충분히 아늑했습니다. 좋네요. 이 방으로 할게요. 당장 계약합시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늘어져 있는 민석이에게 통보했습니다. 민석아, 나 내일 나간다. 민석이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찜질방이라도 가게. 돈도 없으면서. 갈 데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너나 정신 차리고 살아.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에서 필요한 옷 몇 벌과 이불만 간단히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민석이는 제가 진짜 나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비좁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시집살이 할 필요도 없는 내 세상이었습니다. 대자로 뻗어 누우니 이 작은 방이 궁전보다 더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가게 앞에 멈춰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가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들이 쫓아낸 며느리 지연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마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지연이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열된 반찬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지연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가, 네가 다 준비해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정말 고맙다.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가게도 너무 예쁘고 반찬도 맛있어 보여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해 보이셔서 마음이 놓여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지연이의 말에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져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의 거칠어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 새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 애미를 용서해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한참이나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열어 통장과 공책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거 도로 가져가라. 내가 맡아두고 있었지만 이건 엄연히 내 것이다. 내가 가질 자격이 없어. 지연이가 제 손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 거예요. 제가 어머님 드린 건데 왜 돌려주세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 마음이에요. 지연이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 진열대를 휘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솜씨 여전하시네요. 저 반찬 몇 가지 사갈게요. 어머님 반찬 그리웠거든요. 지연이가 무생채와 장조림을 집어들고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손을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내가 며느리한테 돈을 받아? 절대 못 받는다. 넣어라.
저는 도시락 용기 제일 큰 놈을 꺼내 반찬을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김치도 썰어 넣고 고소한 멸치볶음도 터질 듯이 담았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서 밥 든든하게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알겠지? 지연이가 묵직한 도시락을 받아들며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잘 먹을게요. 지연이가 아쉬운 듯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누군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 왼수 같은 아들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우 같은 세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세라가 가게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대박 났다는 반찬 가게야? 꼴이 참 웃음이네. 민석이가 나가려던 지연이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뭐야? 너도 여기 왔어? 둘이 짜고나 몰래 만나는 거야? 지연이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이를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민석이가 씩씩거리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언제부터 장사를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왜 숨겼어? 민석이의 고함 소리에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라. 손님들 계시는데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주변 눈치를 보며 작게 타일렀지만 민석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어머님, 저 민석 씨 집 압류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 돌아왔어요. 민석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 좀 벌었으면 아들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시네. 세라가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는데 그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석이가 계산대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이 가게 명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엄마 이름이에요? 그래, 내 이름이다. 왜?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민석이가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웃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 거면 결국 내 거나 다름없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세라가 거들며 손바닥을 쫙 펼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번 돈 내놓으세요. 우리가 좀 급해서 그래요. 관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기가 막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무슨 헛소리냐. 그건 내 피땀 흘려번 돈이야. 10원 한 장 못 준다. 민석이가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아,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엄마가 가진 건 다 내 거라고. 내놓으라니까. 그때 창고에서 나오던 준우가 상황을 보고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준우가 제 앞을 막아서자 민석이가 준우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넌 또 뭐야? 주제넘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난리야. 비켜.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저는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와 세라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며 손님들을 쫓아내고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세라가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며느리를 구박해서 쫓아낸 독한 시어머니예요. 이런 사람이 만든 반찬을 어떻게 먹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불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고 저는 가게 안에서 가슴을 치며 그 꼴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민석이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민석이가 진열대를 손으로 쾅쾅 치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반찬 용기가 와르르 쏟아져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준우가 참다 못해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석이가 비틀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부르라고. 가족끼리 돈 문제로 싸우는데 경찰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민사야. 이 멍청한 자식아. 가게 매출은 썰물 빠지듯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싸움판이 벌어지는 가게에 오고 싶어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좁은 원룸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들어가는 배추처럼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옆집 정육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눈 딱 감고 아드님 고소하세요. 접근 금지라도 신청해야지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하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경찰서에 넣습니까?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답답해하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러다 형님이 죽어요. 독하게 마음먹고 신고하세요. 하지만 저는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습니다. 민석이가 아무리 패륜한 짓을 해도 제 아들이라는 천륜이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라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와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좋게 말할 때 여기 도장 찍으세요. 가게 명에 제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예요. 민석이가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만 해주면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약속한다니까? 엄마 편하게 장사하게 해줄게. 저는 준우를 절박하게 쳐다봤습니다. 준우가 절대 안 된다는 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절대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준우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허겁지겁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석이가 드라이버를 들고 금고를 강제로 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민석이의 팔을 붙잡고 뜯어말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안 나? 민석이가 준우를 힘껏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민석이가 씩씩거리며 경비원에게 대들었습니다. 아저씨는 뭔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이거 가족 문제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봐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가게에서 나가.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독한 목소리로 민석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노망 났어? 세라가 옆에서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우린 돈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요. 억울해서라도 못 나간다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젖혔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지연이가 남기고 간 그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무서워서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작은 안주머니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안주머니의 지퍼를 찡 열었습니다.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모두 민석이의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고 민석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민석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차용증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은 민석이가 지난 3년간 며느리 지연이의 피를 말려가며 뜯어간 빚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2천만 원, 두 번째 서류에는 8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 모두 도박과 술값으로 날린 돈들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민석이의 코앞에 다시 한번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네가 지연이한테 빌려간 돈 내역이다. 이걸로 네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에 들이민 서류를 확인하고는 입을 쩍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걸 엄마가 왜 가지고 있어? 어디서 났어? 민석이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세라가 독사처럼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세라의 눈매가 무섭게 치켜 올라가더니 민석이를 쏘아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빚 다 갚았다며? 나한테 빚 하나도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고. 세라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민석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세라야. 내 말 좀 들어봐. 갚으려고 했어. 근데 상황이 좀 꼬여서. 뭐라고? 상황이 꼬여?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자. 세라의 손바닥이 민석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매서운 소리였습니다.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진짜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세라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민석이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차용증을 다시 주워들고 두 사람을 향해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차용증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다.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각오해라. 민석이가 뺨을 감싸쥐고 저를 쳐다봤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대들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민석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랑은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라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석이가 다급하게 세라를 따라 나가려다 멈칫하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애원하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준우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이제 확실하게 끊어내야지.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가, 내가 내 보따리 안주머니에서 차용증을 발견했다. 그걸로 민석이 쫓아냈어. 아, 발견하셨군요. 도움이 되셨어요? 지연이가 안도하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칠 후, 저는 준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원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는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돈을 받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이 서류로 아들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채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며칠 후 민석이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 저를 고소하실 거예요? 아들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민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노후를 방해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어요. 당분간 눈에 안 띄게 살게요. 죄송해요. 민석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우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그 세라라는 여자 말이에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결혼 사기 전과가 있대요. 뭐라고? 결혼 사기? 네, 여러 남자들한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서 돈만 뜯어내고 잠적한 이력이 수두룩하답니다. 준우가 내민 서류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민석이한테 알려줘라. 알아야 정신 차리지.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민석이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고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됐으니 정신 좀 차리겠죠. 그래, 잘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제대로 장사 한번 해봅시다. 준우가 활짝 웃으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옆집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썰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죠.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시금치를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가 다 형님 편이니까 기죽지 마요. 저는 가게 문 앞에 김민석 출입금지라고 적은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시장 경비원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석이라는 사람이 얼씬거리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경비원이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는 다시 예전의 평화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떠나갔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좀 헬쑥해지셨네.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덕분에 다 잘 해결됐어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저는 짐짓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연이가 수줍은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니? 네가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네. 오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가게 나와서 도울게요. 어머님 혼자 힘드시잖아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지연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네가 와주면 천군만마지. 준우가 옆에서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드디어 어벤져스 팀이 완성됐네요. 지연이는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고 가게는 더욱 체계적이고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머님, 무생채에 사과를 채 썰어 넣으면 어떨까요? 상큼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과를? 반찬에 과일을 넣는다고? 네, 요즘 샐러드처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연이의 말대로 사과를 넣은 무생채를 내놓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손맛에 지연이의 센스가 더해지니 퓨전 반찬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젊은 여자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계획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옆 가게가 곧 빈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확장하는 거 어떠세요? 확장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벽을 터서 테이블 몇 개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점심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건 여전히 고된 일이었지만 지연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일하는 시간이 꿈만 같이 행복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재료를 다듬고 간을 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었습니다. 어머님, 간 좀 봐주세요. 제가 맞춘다고 했는데. 지연이가 국자를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음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다. 이제 네가 나보다 낫다. 하산해도 되겠다. 에이, 어머님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시장 상인회장님이 지나가다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사장님, 며느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질투나겠어. 아주 보기 좋아. 지역 신문사에서 성공한 실버 창업 사례로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어르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준우가 신문사 기자가 주고 간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님, 아까 보니까 민석이가 저 멀리서 가게를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흠칫 놀라 가게 밖을 내다봤지만 민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도 행패를 부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진열대를 정리하며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꽃길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어느덧 6개월, 저와 지연이는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는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매출은 날로 쑥쑥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가게 김 사장님이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으려고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는 못 서 있겠네요. 아이고, 서운해서 어떡해요. 몸이 먼저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말인데, 혹시 조 사장님 가게 확장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참에 벽 터서 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행주지를 멈추고 지연이를 돌아보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무조건 해야죠. 지금 주방도 좁고 손님들도 앉아서 드시고 싶어 하잖아요. 저 자신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 우리 며느리 믿고 해보자. 우리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원목 테이블을 놓고 따뜻한 식사 공간을 꾸미자 가게는 더욱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준우가 눈을 빛내며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공간도 넓어졌으니 배달도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제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 싹 구축해 드릴게요. 온라인? 나는 그런 복잡한 거 모른다.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시켜 먹어요. 어르신은 맛있는 반찬만 만드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준우 덕분에 배달 앱에 이름이 올라가자마자 주문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매출은 거짓말처럼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밤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난생 처음 제 힘으로 섰다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감 시간, 지연이가 진지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카페 일 그만뒀어요. 이제 여기만 전념하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가슴이 뭉클해진 저는 지연이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지연아, 그럼 우리 정식으로 동업하자. 너랑 나랑 공동대표로 계약서 쓰는 거야.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사업 파트너다. 네, 공동대표요? 제가요? 좋아요, 어머님.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동대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지연이는 제 원룸 앞 건물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 출근해요. 하며 팔짱을 끼고 걷는 출근길은 저에게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지연이가 쌈을 크게 싸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우리 체인점도 낼까요? 인순이네 반찬 전국지점. 멋지죠?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난 그저 너랑 이렇게 웃으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야.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고마워요를 외치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조심스럽게 민석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민석 씨, 차용증 빚 못 갚아서 파산 선고 받았대요. 집도 경매 넘어가고 쫓겨났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지.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더 이상 아들의 불행이 제 인생을 삼키게 두지 않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우리 가게는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빗발쳤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밥 장사나 하고 싶습니다. 대신 매주 수요일 상인회에서 여는 요리 강습에 열정을 쏟았고 지연이는 SNS 마케팅 달인이 되어 가게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민석이에게서 엄마 건강 잘 챙겨라는 문자가 오면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진짜 사람 구실하길 빌면서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훤칠한 청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지훈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지연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랜만에 봬요. 아이고, 어서 오게. 인물이 아주 훤해졌네. 지훈이는 차를 마시며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얼굴 핀 거 보니 마음이 놓인다. 그래, 나 진짜 행복해. 어머님이 친정 엄마만큼 잘해주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우리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무슨 반찬 할까요? 봄바람 부니 냉이랑 달래 사다가 무쳐볼까? 좋아요. 저도 냉이 무침 비법 배우고 싶었어요. 소소한 내일의 계획을 나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고. 그리고 이번 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지연이가 제 팔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진짜 우리 엄마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코끝이 찡해져 지연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며느리 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붉은 노을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함께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더 젊게 살고 있죠. 며느리 지연이가 준비해준 보따리 덕분에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로운 봄은 오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